저는 올해 68살 정년을 꽉 채우고 은퇴한 고등학교 윤리교사 이영숙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정직한 삶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루한 가치를 가르쳐 왔죠. 퇴직 후의 삶은 고요했지만 제 삶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하나뿐인 딸 수연과 사위 오승민이었습니다. 사위 승민은 소위 잘 나가는 AI 윤리 컨설턴트였습니다. 각종 언론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술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연설하는 모습은 퍽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위가 벌어오는 돈 덕분에 딸과 손주인 7살 도윤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화로운 성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파트는 저에게 늘 차가운 유리 상자 같았습니다. 딸은 재택근무 작가 생활을 했지만 사위 승민이는 보안을 이유로 집안 전체에 최첨단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현관부터 서재까지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이 집은 밖에서 보면 완벽한 보금자리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온기가 없었습니다. 딸은 늘 조심스러웠고 웃어도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사위는 장모에게는 깍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저를 구시대의 잔재처럼 흘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많아 예민한가 보다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사위 승민이 중요한 해외 컨퍼런스 때문에 며칠간 집을 비우고 딸 수연이도 급한 마감 때문에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도윤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위가 나가기 전 마당 창고에 낡은 짐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남겼기에 저는 도윤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창고는 집의 다른 부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 집안이 AI 음성 인식과 센서로 번쩍이는 미래형 주택이었지만 이 창고만은 먼지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가득한 아날로그의 잔해 같았습니다. 구석에는 이제는 쓰지 않는 무거운 아령들과 낡은 캠핑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래. 도윤이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낡은 아날로그 녹음기였습니다. 표면은 긁혀 있었고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입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첨단 AI 윤리를 논하는 사람이 이런 낡은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니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낡은 건전지 덮개를 열었고 저는 마침 가지고 있던 새 AA 배터리 2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녹음기에 전원이 들어오자 삐소리와 함께 전면에 작은 액정의 숫자가 떴습니다. 낡은 테이프는 없었지만 내장된 마이크에 기록된 음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실수로 중요한 것을 지울까봐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녹음기에 바짝 대었습니다. 몇 초 후 잡음을 뚫고 사위 오승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듣던 다정한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톤이 낮고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진 명령조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가짜 사장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발음톤은 신뢰감 있는 금융인 코드로 설정하고 명심해. 꼬리가 잡히면 전부 너의 책임이야. 원천 데이터를 훼손하지 마. 이게 우리 보안 열쇠야. 도윤이는 밖으로 나가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짜 사장, 신뢰감 있는 금융인 코드, 원천 데이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던 제 머릿속으로 사위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마치 음습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서 낡은 플라스틱 녹음기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IT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의 해킹 훈련 같은 걸 녹음한 걸 거야. 사위는 AI 윤리 컨설턴트잖아. 이런 훈련을 해야겠지.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넘게 인간의 선함을 믿고 가르쳐온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이 불안한 녹음을 외면하고 다시 짐 정리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사위 승민은 출근하지 않고 거실 서재용 테이블에 앉아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유럽 국가의 국기가 떠 있었고 그는 AI 윤리 분야의 저명인사처럼 보였습니다. AI는 도구가 될 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승민은 헤드셋을 낀 채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진화하도록 강력한 윤리적 감시를 해야 합니다. 승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연설을 듣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비친 척하면서 뒤로는 어둠을 파고드는 승민의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승민이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간 직후 손주 도윤이가 잠에서 깨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의뢰 그렇듯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며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아빠 흉내 잘 내네. 무슨 얘기 따라하는 거야?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입안에 토스트를 오물거리며 방금 아빠가 했던 노년층, 경제적 안정 같은 고상한 말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칠 정도로 완성된 문장을 의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투자금융 이승만 이사입니다. 고객님께 특별한 노후 자금 확보 기회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톤이 낮고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와 무거운 권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었던 신뢰감 있는 금융인 코드라는 지시가 현실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잼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승만 이사. 사위가 아닌 사위의 목소리를 빌린 가짜 이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야, 우리 도윤이가 연기를 아주 잘하네. 그 이승만 이사님은 누구시니? 아빠랑 같이 만든 거야? 도윤이는 해맑게 대답했지만 그 해맑음 속에는 어른이 가르친 비밀스러운 규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아빠가 하는 목소리 보물찾기 놀이야. 아빠가 자기 전에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보물을 준대. 이승만 이사님 목소리가 제일 좋은 보물이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하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 보물찾기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노년층을 속일 목소리를 훈련시키고 아이에게 비밀이라는 규칙을 심어 협박의 무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윤리교사였던 저는 사위가 첨단 AI 기술을 악용하여 노년층의 노후 자금을 강탈하는 딥보이스 피싱 조직의 핵심임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아들까지 비윤리적인 범죄의 예비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던 저의 시도는 아이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승만 이사 흉내 내볼까?
라고 물을 때마다 아이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안 돼! 아빠가 혼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공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위가 설계한 파괴적인 시스템의 일부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위선은 이미 제 딸과 손주에게까지 독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퇴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전직 경찰 박 경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가져온 녹음기와 도윤이가 흉내낸 이승만 이사의 목소리 파일을 들려주자 박 경감의 노련한 얼굴에 심각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영숙 선생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째 추적하고 있는 수백억 원대 노년층 대상 딥보이스 피싱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용의자들이 항상 원천 데이터 보존에 집착했는데 그게 바로 이 낡은 아날로그 녹음기에 숨겨진 SD카드일 줄이야. 최첨단 범죄의 꼬리를 낡은 아날로그 기기가 잡은 셈이군요. 오승민 씨는 겉으로는 AI 윤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첨단 AI 기술을 악용해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의 총책입니다. 이승만 이사는 사기에 사용된 딥보이스 페르소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박 경감의 단호한 확인은 제게 망설임을 없애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딸 수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내 남편은 사기꾼이야. 내 아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야. 이 녹음기를 봐. 이게 증거야.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녹음기를 보지 않고 제 눈만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엄마를 향한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마침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왜 늘 부정적이야? 엄마는 왜 늘 우리를 힘들게 해? 엄마가 가난을 선택했을 때도, 윤리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했을 때도 우린 고통스러웠어. 엄마는 우리 아빠가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그랬잖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건 엄마 아빠의 윤리 때문이었어. 이 집이 무너지면 나는 다시 그 비참함으로 돌아가야 해. 난 다시 돈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아. 딸의 절규는 돈이 무너뜨린 한 여성의 불안과 제가 평생 가르친 가치가 가난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윤리가 딸에게는 가난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사위 오승민이 마치 유령처럼 스마트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와 울부짖는 딸,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저를 차례로 훑어보더니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안식년에 드려야 할 윤리의 마지막 강해를 여기서 듣고 있었네요. 역시 구시대의 교육 방식은 극적이고 감성적이군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녹음기를 집어들더니 마치 곤충을 관찰하듯 내려다보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비웃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과대망상성 노년기 증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신만이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심리학적으로 흔한 현상이죠. 어머니께서 평생 가르치신 윤리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저 구식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AI는 윤리 같은 불필요한 감상 없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딸을 가난에서 구해줬고 도윤이에게 최고의 미래를 보장했죠. 장모님의 낡은 가치관보다 이 아파트 한 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구원입니다.
승민의 말은 저를 순식간에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혼란스러워하며 사위의 품에 안겼습니다. 딸의 눈빛은 제발 엄마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승리감에 차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희 집 보안 시스템은 장모님 같은 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윤이 교육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의 윤리는 돈을 벌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번 후의 거치레로 필요한 겁니다. 집에서 추방되듯 나와 선 사위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는 아파트 단지 외곽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박경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에는 사위가 가져가지 못한 범죄의 핵심 증거가 담긴 낡은 아날로그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경감님, 지금입니다. 사위가 방금 귀가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달되자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박경감과 함께 잠복 중이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차량이 멈춘 순간 사위 오승민도 급하게 여권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이 마치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방에서 들이닥친 형사들이 그를 에워쌌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승민 씨, 첨단 기술을 악용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불법 딥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셨습니다. 오승민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조작해 모든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보안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승민은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이 낡은 윤리 교사가 네 딸 인생까지 망치고 후회할 거다. 승민의 절규는 그가 그토록 비웃던 구시대의 윤리 앞에서 무릎 꿇는 추악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을 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낡은 창고에 숨겨뒀던 녹음기 안에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는 그의 보안 열쇠가 아니라 그의 죄를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노년층 피해자 명단, 그리고 조작된 딥보이스의 모든 훈련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첨단 AI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가 버리고 무시했던 아날로그의 잔해였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딸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자신이 살던 완벽했던 성이 사실은 아버지의 죄악과 가난에 대한 공포라는 불안감으로 쌓아 올린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에 울부짖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 바닥 대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일어나렴. 내 남편은 너를 가난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내 가난의 기억을 이용해 너를 고립시킨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아파트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믿고 일어서야 해. 딸은 결국 눈물을 쏟아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비윤리적이었어. 돈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는 제가 살던 낡은 빌라의 방 2칸짜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차가운 AI 시스템은 없었지만 부엌에는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났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딸 수연이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남편에게 속아 자신이 알게 모르게 벌인 행위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것을 진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와 거짓 대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아빠의 섬뜩한 목소리, 보물찾기 대신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따뜻한 인간의 목소리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책을 읽다가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난 이제 돈이 무섭지 않아.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우리 도윤이한테는 진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윤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엄마. 엄마의 마지막 강의는 제게 온전히 전달되었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지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가르치려 했던 윤리의 마지막 강의를 제 딸에게 제 삶을 걸고 보여준 셈이었으니까요. 차가운 AI 시스템 대신 따뜻한 인간의 목소리가 채워진 그 작은 집이 우리 가족의 진짜 보금자리였습니다.